정부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다주택자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집값이 오르는 게. 지금 뭐 문재인 때부터 다주택자를 때렸잖아. 그래서 집값이 내렸어요? 아니요. 다른 나라는 다주택자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청년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이잖아요. 토호제랑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도 사는 것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올리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을 때리면 정권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어차피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해서 때리면 선거의 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선거 끝나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다분히 선거를 위한 전략이다. 저도 이제 동의하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표 좀 갈라치기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나 이제 1주택자보다는 사실 무주택자 표들도 무시 못하고 또 1주택자 표들도 이제 그쪽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는 어차피 똑같은 한 표라고 하면은 이제 다수가 하는 쪽에 약간 이제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약간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그동안 오른 거는 저 다주택자들 때문에 그러니 이제 내가 그걸 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얼마나 좀 약간 고소한 면도 있고 또 그런 심리가 이제 뭐 엄청 열광하잖아요. 또 최근에 보니까 MBC 댓글들 보니까 난리 났더만. 그래서 댓글들에 막 죽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홍위병들처럼 진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심리를 이제 자극하는 것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경제나 이런 것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관세 협상도 아직도 매듭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쿠팡 사태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관세에 또 좀 악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선 돌리기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자기도 좀 지지층을 좀 결속시키겠다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 그 지선 대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지지층 결집용, 그 다음에 시선 돌리기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가 그 이제 막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다주택자를 포함한 그렇지. 거지. 예, 사실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때려잡아서 뭐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도 아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이제 수요를 이제 반협박식으로 하더라도 약간 수요를 좀 늘려놔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선에 막 또 집값이 올라버리면 또 지성에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든 이제 아마 새벽에 잠 못 자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눌러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눌러야 되니까. 그걸 이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를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좀 약간 홍위병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때린다고 이렇게 집값이 잡힌 적도 없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미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심리를 이제 다소 이렇게 늦춰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센 어조로 지금 굉장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이제 임대사업자하고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건데 이제 임대사업자도 멘트들이다 이래. 강남에 임대사업자가 15%가 몰려 있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건데 사실 강남에는 아파트 비중이 있잖아요. 강남 상구의 아파트 비중이 25%거든요. 실제로는 강남에 임대사업자가 적어요. 엄청. 근데 그거를 이제 아는 국민들이 없잖아. 이런 팩트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알고 있지만 선동용이라는 거지. 근데 그 선동을 알려주고 증명하고 아니라는 거를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 나치당에서 했던 것처럼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그 사이에 이제 일시적으로 정치적 효과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규제라는 게 이런 게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6월 2일 전까지만 집값이 잡히면 좋고 안 잡혀도 이게 다주택자 때문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니까 표 직결에는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올라도 좋고 안 올라도 좋고. 어차피 코스피 어촌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판결도 내란으로 판결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트럼프 또 관세가 또 판결이 또 안 좋게 났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좋게 났다 그래야 되나? 안 좋게 났다 그래야 되나? 판결이 났잖아. 이 모든 게 우주의 기운이 천운을 타고난 사람인 거야.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가지고 지지층 결집을 완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것도 지역까지 다 장악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지.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서울 시장을 뺏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덧붙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잘 모르는 얘기를 약간
잘못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양도세를 그만큼 혜택을 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 혜택이 아니라 원래 일반세율 6에서 45%인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게 양도세 중과해서 20% 30% 해서 3주택부터는 82.5%를 때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세계에서 양도세를 82.5%를 떼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투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은 네. 사실 세금을 수익의 82.5%를 뗀다? 우리가 이자 소득세만 해도 15.4%고, 그죠? 미국 주식에서도 22%인데, 아니, 82.5. 왜냐면 부동산이 무조건 산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를 본인이 지는 건데, 82.5%를 뗀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정상화시킨 게 이제 잠깐 이렇게 유예를 한 거예요. 왜냐면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법을 못 바꾸니까 이제 이걸 조례를 통해서 그걸 유예를 시켰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게 정말 큰 혜택이냐 그렇게 호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지금 원래가 그렇게 된 걸 문재인 정권 때 과도한 세금을 올려서 하는 거를 없애는 건데 이거를 마치 정말로 어떤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양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들도 굉장히 그 임대차 시장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5%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동안 네, 5%밖에 못 올렸으니까 굉장히 이것도 그 임차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공헌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싹 빼고 갑자기 이거를 마치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좀 호도를 하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등록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뭐 예전부터 이렇게 정말 큰 혜택,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전에 그 양도세 그 중과 유예도 그게 어쨌든 본인들의 그런 공적인 책임을, 임대사업자들이 공적인 책임을 지니까 양도세 중과도 유예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8년을 채우면. 근데 그것도 없애겠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없애버리겠다. 혜택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정말 이게 혜택이냐, 과도하게 했던 거를 이제 치웠던 것 뿐인데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택이라고 하면서 아파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주택이라 그러면 아파트랑 비아파트를 다 포함한 개념이고. 그렇죠. 우리 이제 절대 우세종은 생태계 결혼종은 아파트 아니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택이라는 이야기를 띄우고 아파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대사업자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는 법적으로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만 등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많이 가지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빌라 임대사업에서 청년들한테 이제 저가 월세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혜택을 안 주고 청년들한테 비싼 월세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에 열광을 한다는 거야. 근데 특히 열광하는 층은 청년층들은 어느 정도 알아 이제. 그 위에 있는 층들이 이제 빌라 월세 안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 더 황당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나라냐,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이런 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임대사업자 혜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임대료를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일반적인 나라들은 우리나라 빼고 일반적인 다른 정상적인 나라들은 임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임대사업자를 겁박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면 혜택을 줘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 다주택자라는 게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 이야기인데 집이 오른 거는 서울의 아파트 이야기라면서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빼자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하면서 이게 새치어가 이게 너무 잘 스며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난 놀라울 정도야. 맞아요. 나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런 거 같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금방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럼 그때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민은 또 전환해.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안 오르겠어요? 결국에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정치인들만 선동해서 표 얻은 사람들만 이걸 가지고 결국 그 지지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놓고도.
그렇지. 이게 하늘에 돈을 확 던지는 거야. 와, 잘했다. 그리고 이제 도자시 나한테 날아오는 거지. 그럼 딱 맞고 나면, 다주택자가 던졌네? 얘가 던졌잖아. 자기가 던져놓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리고 정작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작 본인들 집도 안 팔고 있잖아요. 사실 아니면 변두리 것만 팔아요. 그렇죠. 변두리 것만 담보 살리고. 네. 강윤정 대변인도 그 아크로리버 그거를 지키고 용인에 다주택자 이제 하나가 니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럼 대장동은 안 팔고 다른 걸 파는 건가, 그러면? 뭐 그런 느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걸 욕할 수는 없어. 합리적이지. 김윤덕 씨, 국토부 장관인가, 그 네네. 양반이. 김윤덕 씨도 자녀들에게 뭐 돈 하나도 안 남기고 뭐 7억인가 정해주는 비법을 해줬는데 합법적인 거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야, 합리적인 선택. 그지? 어쨌든 그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인 거야. 근데 국민들은 왜 그런 거를 못하게 하냐 이거지. 악마화하고 그러냐 이거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값을 전체 안정하고 시키라고 하면은 그 제가 볼 땐 정치인들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크로 리버파크도 내놓고 다 팔아라. 먼저 내놓으시라. 다 팔아라. 그러면은 국민들도 따라 하겠다. 정말로. 저는 그게 잘못됐다 생각해요. 왜 팔아야 되죠? 왜 집을 팔아야 되냐 이거죠. 왜 국민의 재산을 국가는 보호해줄 권리가 있고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치안과 국방 이런 거 재산권의 보호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비용으로 세금을 내는 거지. 그래서 국가와 개인이 계약이 돼 있고 그 계약된 게 헌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헌법으로 계약이 돼 있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고 대신에 비용으로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가 재산을 그런데 보호해주지는 않고 특히나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무너지는 거고 헌법 자체가 훼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행위들을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게 너무나 당연하게 와 잘한다 라고 하고 남의 재산을 뺏는 거에 대해서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겁박하는 거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게 너무 세상이 무서워졌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를 아무도 인지를 못해요. 이게 단순히 이게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믿고 있는 신뢰 자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인데 다 박수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아마 더 나중에 그런 일반 국민들, 집 없는 국민들한테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나중에는 정말 그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집을 사냐? 임대주택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평생 집을 못 사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집 사는 것 자체가 약간 죄악시대. 그렇죠. 지금 예전에 이제 다주택자가 죄악시됐고 지금 이제 내가 살지 않은 1주택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비난을 받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본인도 지금 분당 집 안 팔고 계시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무슨 집을 사 국가를 위해서 임대아파트 살아야지 무슨 재산 형성을 해 집을 사 임대아파트 살아야지 우리가 임대아파트 공급할 건데 야 뭐하러 집을 사 너희는 재산 평생 가질 수 없어 왜 우리만 가질 거야 우리만 강남에 아파트 가질 거고 우리 자식들만 강남에 아파트 가질 거니까 너희는 꿈도 꾸지 말고 우리만 서울에 아파트 살 거니까 너희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임대 아파트 살아 가재 개 붕어들이 무슨 집을 사겠다고 난리야.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화살이 결국에는 본인들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실제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에는 그럴 가능성이 고속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몇 개월이 5개월 됐나요? 6개월 됐나요? 아니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죠.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 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월 9일 전에 팔아야 되니까. 지금 보면 호가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지. 이전 실거래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던 호가가 이전 실거래가 평균 주변으로 내려간 건 사실이야. 강남 쪽에. 그래 사실이야. 그리고 뭐 급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끝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끝나고 나면 82.5% 또는 75%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정말 이제 매물이 다 잠기면서 매물이 실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6월 1일 전에는 분명히 단기적인 효과가 있잖아. 효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대출을 없앤다느니 연장을 안 해준다느니 이거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결정하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때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대로 연장을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나 이런 거 하에 계약을 한 건데 그 사적인 계약을 국가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게 맞는 건지부터도 나는 의문인 거야. 이거를 왜 국민들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그리고 은행에 또 이제 유형 가중치니 뭐니 이런 걸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외국인들이에요, 사실. 외국인들이 주주가 엄청 많아요. 국민은행은 70%인가 60%인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수익성이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위험가중치를 억지로 상향해갖고 대출을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 이거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지. 수익성 좋은 사업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정부가 억지로 막는 거니까. 그럼 이게 ISD인가?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쿠팡 주주들이 이제 반발하는 게 법적으로 그게 외국이라도 자기 나라 그걸 할 수가 없듯이 외국 주주들이 있는데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거를 정부가 나서서 하게 되면 국제 행사 소송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로 다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관치금융이라 욕하던 사람들이 관치금융이 아니라 이제 SNS 금융을 하고 있는 거지. 지 마음대로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게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금매물을 이제 내놔야 되니까 5월 9일 전까지는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월 9일 이후에는 아니 누가 양도세 82.5% 그렇지. 내고 누가 내면서 그거를 팔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5월 9일 이후부터는 매물이 다 잠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버틴다고 능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아마 82.5를 내고서라도 토해내게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 세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5% 양도세가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양도세를 82.5%를 내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 소유지 국가 소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인데 그게 정상이라고 하잖아. 네. 비정상이고. 그리고 그게 그동안 혜택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혜택을 네. 줬다고. 혜택을 너무 많은 줬다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 네. 그리고 82.5%가 진짜 이게 정상이냐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증여로 가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거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가 왜 82.5를 국가에 내느니 그냥 나 자식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자식들한테 뭐 하게 하거나 뭐 그렇게 증여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 봐요. 지금도 전세 월세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 없어요, 전세 월세. 매물 없어요. 매물 월세도 없고요. 지금 전세도 없는데 앞으로는 매매도 없고 매매, 전세, 월세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네. 그렇게 할 거야.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6월 2일 전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6월 2일 전까지만 내려가면 땡큐고 안 내려가면은 이게 또 다주택자를 마귀로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마귀의 짓이다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양수겸장인 거지. 근데 이 국민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든 말든 어쨌든 이제 5월 9일 전까지 막 때릴 거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를 보고 있잖아. 실제로는 지지율 효과라는 게 집값이 안정됐다라기보다는 지지율 상승이 되고 있잖아. 그치 최근에. 그러니까 더 할 거란 이야기지. 지방선거 이길 때까지.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이상하게 싹 또 진짜인지 알더라. 이럴 수 있다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저도, 생각해.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피해는 정작 진짜 누구냐? 그러면 전세 올라가지. 지방선거 끝나고 전세 올라가고 매물은 없고 월세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서울 변두리였다가 또 경기도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그죠?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자기가 2시간씩 출퇴근을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뉴스공장을 꺼야지. 근데 이제 그건 놓칠 수 없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듣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결속력이 강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진짜 이 다주택자들 때문에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렇지. 보면은 집값을 이렇게 올린 것도 그렇고 양극화를 한 진짜 주범이 누구냐? 진짜 다주택자냐? 아니면 정책이 잘못된 거냐를 봤을 때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오히려 이렇게 양극화를 지금 벌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 때도 그렇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이상하게만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습니까? 매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이 그렇게 내기 때문에 그래요.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강남이 더 올라가고 지방 이런 거는 더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근데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다주택자 프레임으로 해버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실타래가 오히려 더 엉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거를 정작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못 믿거나 아니면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정권 말려면 이제 그 인지를 하겠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거의 100% 맞는 말씀인데 네. 나는 민주당 정권 때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노무현 때도 폭등했고 그럼요. 문재인 네. 때도 폭등했고 네. 이재명 때도 폭등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권을 잡았다 생각해.
나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명박근혜 때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안 좋을 때 정권을 잡았어.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폭등한 건 사실인데 그 폭등하면서 이제 그걸 잡으려고 억지로 규제를 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게 문제였다는 맞아요. 거지. 더 양극화가 그치. 벌어진 거죠. 노무현 때는 올랐고 문재인 때는 그 폭이 더 커졌고 이재명 때는 양극화가 더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값을 올린 게 결국에는 돈이 많으니까 집이 오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주택자가 찍었어요? 본인이 찍었어요? 내가 찍었어? 본인이 찍었어? 아니 누가 찍었어? 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찍은 거잖아. 그럼 집을 많이 지으면 되잖아. 집을 청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청년들이 100만 명이야. 그럼 강남에다 100만 채를 지으면 되잖아. 그렇게 좋아하는 강남에다가. 근데 100만 채 지었냐고? 안 지었지. 그러면 집은 그러면 내가 짓는 거야? 개인이 짓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정책을 해가지고 집을 많이 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엔 집값을 올린 거는 돈 탓이고 정부 탓인 거, 다 정부 탓인 거지. 그걸 이제 맞습니다.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거지. 그리고 그 예전부터 되게 우려스러웠던 게 서울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전에 그 전 박원순 서울시장 때 그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올스톱 했다시피 하고 오히려 해제하고 오히려 그런 주택 정책보다는 뭐 벽화 그리기라든가 뭐 도시재생 같은 걸로 해서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많이 폈거든요. 출공 아파트 강화산 한길. 존치하고 그것도 결국은 이제 없어졌지만 근데 이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 그 거의 그 재임 기간에 거의 10년 동안 거의 뭐 주택 정책에 대해서 뭐 한 게 없으니까 그 후유증이나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15년 뒤에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올리는 게 다주택자들 때문이다라고 또 이제 프레임 씌워서 악마화 시키는 거는 진짜 책임 전가하지 않겠냐. 그럼 민주당에서도 같은 어쨌든 그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주당 출신이니까 네. 본인들의 그런 그 정책 기조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주택 공급을 해야겠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다주택자들 프레임만 씌워서 악마화시키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만 보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남 탓 안 해요. 하지. 남 탓 안 해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남 탓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은 있어요. 희한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본인이 이거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도 남 탓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 탓. 다주택자 탓. 임대사업자 탓. 좀 정말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은 그 민주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잖아. 그래서 에펙 하면 정상회담에 자기가 나가는 거 아니야. 국가를 대표해서. 그렇죠.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대통령이 되면 통합이라는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던지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당권이 약하잖아, 사실. 국회의원 뭐 잠깐 해갖고 피신용으로 했다가 한 거잖아. 소나무당 그 사람이 비켜준 거잖아. 소나무당 어디였어? 송영길. 그렇지.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 지지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지방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자기 측근들을 많이 이제 꽂아놔야지 강해질 거 아니야. 그래야 퇴임 이후에도 자기한테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퇴임을 그냥 근데 할까요? 저는 뭐 연임의 가능성도 그거는 모르는 기원해서 거니까. 연임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대통령들이 빨리 바뀌는 추세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다주택자도 국민이고 1주택자도 국민이고 자기를 지지했든 안 했든 국민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그 자기하고 자기 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진짜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맞습니다. 안 찍어주면 그럼 다 대역죄이냐? 그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쪽에 대표가 아니잖아. 그런 게 있는 거지.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속이 너무 보이는데 그걸 너무 잘 포장을 하고 국민들에게 속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정부가 집어넣고 집값 올랐다고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지. 보세요. 아까도 박원순 이야기 했잖아. 네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민주당 쪽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재양 운동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중산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층들을 주로 많이 대변을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이제 세입자로 많이 사시는 분들이 떠나니까 그걸 보존해야 자기 지지층들이 공고해지니까 그런 정책을 한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7%를 해제한 거잖아. 이명박하고 오세훈이 지정해 놓은 거를 거의 다 해제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15년 뒤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6년이 40년 만에 최저치 입주 물량에다가 2027년, 8년, 3년 동안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이 물결을 막을 수가 없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처음부터 알고 있어갖고, 그래서 국민전환 해보려고 한 거잖아. 규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해본 거잖아. 이게 내가 집값 못 잡는다고 했잖아. 또 이렇게 오르면 집값 못 잡는다고 했잖아. 잡히면 내가 잡았다. 또 이렇게 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궁금한 게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뭐 원했냐고요? 저희가 뭐 집값 올려달라고 뭐 간절히 바라면 그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따지면 다주택자들이 하락장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 끌어올렸어야지. 우리도 힘드니까. 그렇죠. 전세상이 막 역전세 나가고 그렇죠. 역월세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치. 그때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왜 지금 그렇죠. 나야 그러니까 완전 악마시키는 거죠, 뭐 해서. 왜 집값 올리는 책임을 국민들한테 돌리는지. 그러니까 국민의 그건. 그 극히 일부. 그러니까. 거기만 타겟으로 딱 예. 조지자.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뭐 선동해서. 여기 조지면 표가 나온다.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주택자 그러는데 아파트 다주택자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K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이러더라고.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2주택자들이 많은데 서울에는 서울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자가 뭐 이렇게 2주택자가 18%라는 거예요.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78%는 1주택자고, 그리고 다주택자는 7%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근데 그 다주택자가 실제로 그 아파트를 다주택자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죠. 다 빌라 뭐 오피스텔 경우가 많죠. 사실 다 지금 출근하고 이제 대출 만기 연장 안 해주면 출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빌라 지금 임대사업 하거나 빌라 지금 팔리지도 않는 빌라 가지고 청년들한테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 근데 그나마 그거를 이제 대출 연장 안 해준다는 건 빌라 오피스텔은 아닌 것 같고 서울 아파트만. 아파트. 서울도 아니 서울 처음에 서울이었다가 지금 이제 아파트요? 조정 지역일 것 같아요. 12개 지역. 그러니까 조정 지역 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이제 좀 가닥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식의 협상 전략을 쓰는 것 같아. 엑소도 트럼프가 하잖아. 그 뭐냐면 트럼프는 이런 거잖아요. 그 관세 25%를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야 관세 25% 내놔.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갑자기 일로 와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와봐라. 딱 오면 멱살을 딱 잡고 벽에다 딱 붙이고 야 50% 내놔. 딱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뭐 여기 딱 붙이고 죽여버리겠다. 50% 내놔. 딱 당장. 그러면 얘가 긴장하잖아.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어떻게 50%를 내요? 그럼 25% 됐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이거 하는 거라니까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일단은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는 무조건 대출 연장을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 이제 실무진에서 그 이제 워낙 이게 그 후유증이라든가 이제 부작용이 많으니까 실무중에서 조금 정리해서 그건 왜냐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대출 연장 안 해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임차인들이 다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2의 전세 사기다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무진에서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바꾸자 해서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금 가닥이 잡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부터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그 일을 해오신 공무원들이 많으시잖아. 네.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오더를 받은 거를 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한 게 내 이야기는 뭐냐면,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원래 이야기했던 걸 다르잖아요. 그러면 캔슬을 해야지. 그냥 하잖아. 내 이야기는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폼은 자기가 다 내고 이제 원래 그런 거잖아. 그 엄한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같은 사람이 총리 이런 거잖아. 그래서 국무총리 김민석 말고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이제 조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봐봐. 그 다주택자 5월까지 무조건 팔아라. 뭐 안 팔면 안 된다. 악마다 막이다. 막 이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결국 발표 나온 건 뭐냐면 세입자 껴있는 거는 뭐 내년까지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5월 9일 전에 계약만 하면 돼. 그리고 6개월 안에 팔면 돼. 강남은 4개월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그 아까 또 처음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임대사업자들한테 대출해 주는 게 맞냐? 연장해 주는 게 맞냐? 딱 이러다가 갑자기 서울 아파트만 또 이러다가 또 좀 이제니까 조정 지역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실무진에서 했다는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러면 그게 싫다고 해야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밀어붙여 놓고 지지층은 그 다음은 관심 없잖아. 솔직히 관심 없잖아. 네네. 막 관심 없잖아. 디테일은 관심 없어. 와 우리
대통령 각하 잘한다 막 엄청 많이 붙지 않아요? 잘한다고? 와, 역시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당신이 일은 잘한다 이렇게 행정가 이러면서 막 아니 닭백숙집도 뜯어내더니 막 이런. 집값 올라간 주범은 전 서울시장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막는 부분도 있고, 또 민주당의 또 그동안 그 양도세 중과로 인한 그 오히려 그게 더 양극화 벌어지는 거,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겠냐.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냐. 또 예전에 또 풍속효과 조정적 지정되면서 또 풍속효과로도 많이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향후 이제 나올 대책은 뭐 뻔하죠. 뭐 그 보유세 인상도 이제 문제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들한테 보유세를 인상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유세를 인상하면은 임대인도 사람이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손실을 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쁘다고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세 월세가 엄청나게 폭등할 거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물량이 지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입자분들 주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전세 월세 물건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하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없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쫓겨나야 되는데, 임대인이 4년 임대차 갱신 끝나면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들어서 살겠다고 하겠죠. 왜냐면 거주주택 본인들이 이제 살지 않는 주택은 또 보유세를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이제 정부 입맛에 맞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거래된 거는 실제 거래가 아니라 증여 계약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막 거래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강남 같은 데도 그렇게 막 매물이 그렇다고 금매가 막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정부 입맛에 맞는 언론을 하고,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 이제 더 집을 빨리 매도하게끔 유도하려고 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내놓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죠.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거는. 집을 안 짓잖아. 돈은 짓고 집은 안 짓는데 어떻게 집이 안 올라요?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자본주의고 시장경제고 뭐 이러면 당연한 건데, 그 돈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 돈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서 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지. 적반하장인 거지.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 다주택자가 진짜 집을 올리는가랑 비슷한 논문들이 많더라고. 찾아봤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 갭 투자자가 전세가율이 높을 때 집값을 올렸다라는 보고서는 있어. 근데 그게 막 KCI 등재가 되고 막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소수 의견이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당소 같은 경우에는 3억인데 2억 7천 이랬잖아요. 문재인 초기 때. 그때는 갭 투자자들이 사서 올린 건 맞지. 나도 인정해. 근데 그 외에 지금은 전세가율이 30% 5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가 갭 투자자가 그걸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게 정설이고, 다주택자는 분명히 임대 공급자로서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런 역할이 큰데, 그 사람들 규제하게 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집값을 올린다기보다 임대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생관계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규제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내놓은 거를 지금 사는 게 뭐 갭 투자로 살 수 없고 다 이제 실입주해야 사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임대 매물이 당연히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물이 강남이라든지 아실에 보면은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놀라운 거는 그 늘은 만큼 임대가 줄었어. 당연한 거지. 그 뭐 임대로 나왔던 거를 다시 이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물로 돌리니까 당연히 이제 바둑알이 막 뒤집어지듯이 이제 오셀로 같이 흰색이 까만색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명한데, 대통령은 또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임대가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기적의 논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다주택자를 이렇게 제약시하거나 부자들을 제약시하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후진국들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부자들을 존경하고 다주택자들을 되게 존경하는 거고, 우대하고. 왜냐면 그만큼 세금도 내고 그렇지. 사회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대하는데, 후진국이고 이상한 나라일수록 부자들을 되게 적대시하는 그런 프레임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많이 도약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상당히 개탄스럽고, 만약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완전히 도저히, 그 다음에 그 테슬라 창업주 누구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돌팔매 맞았을 것 같아요. 쿠팡맨 하고 있을걸요?
드론 조정하고 있으려나? 코스피 5천이라는 걸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네. 정책의 뭐 힘을 추진의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본 논리는 그거잖아.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비생산적인 돈이고 그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생산적인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거다. 그게 왜곡하는 거다. 그 표현을 이제 거칠게 하잖아. 근데 그게 맞는 건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뭐 거의 뭐 석자 교수 수준이야. 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동산은 돈이 들어가면은 그게 묶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회자가 그러면 그 돈을 안 들어가면 집도 안 짓고 그러면 안 돌아가지 않냐 경제가 집도 짓고 그러니까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신축을 하는 거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거래하는 거는 비생산적인 돈이다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주식은 돈을 투자하면 아니 그러면 뭐 이사업체라든가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도 다 그분의 기본 논리는 이사나 인테리어 이제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하고는 상종을 잘 안 하죠. 또 고귀하신 분이니까. 석가리.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논리는 그거죠. 주식은 해놓으면 그게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일할 능력, 뭐 일을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투자에도 돈을 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상장할 때 돈을 투자해주면 그 회사들이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해갖고 사업을 크게 하고 이런 건 이해됐어. 근데 그 다음부터 거래되는구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은 논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기업들이 맞아요. 또 유상증자 해가지고 맞아요. 다시 돈 끌어가가지고 또 다 해먹고 이런 거 하잖아. 맞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상장하는 거 말고 거래하는 거는 다 투기네. 그렇죠. 그럼 코스피 5천은 투기를 올린 거네. 망국적인 투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그걸 조장하고 있는 거네. 그런 맞네. 거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지. 집은 이제 네. 필수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더 관여해야 된다. 뭐 이게 주식은 필수제가 아니고 뭐 집은 필수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주장도 많죠. 네. 우리나라 빼고 집값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거야. 국가가 규제를 해서 좋은 결과를 봤냐고 지금까지. 맞습니다. 계속 안 좋은데 계속 그걸 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의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 주니까 더 그러는 거지.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지? 집값을 규제하진 않아요. 규제하지 않고 집값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지. 그렇잖아.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이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여 안 해. 그들만의 리그지. 우리처럼 강남 비싸다고 우리나라 상위 0.001%가 1%의 집이 비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 그치? 그리고 강남부의 집이 12만 채밖에 안 돼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그런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뭔가 다른 의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 반박을 좀 하자면 예전에 그 의식주라고 해서 우리 필수제를 배웠잖아요. 이제 옷하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필수제라고 배웠는데 아마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핸드폰도 필수제 아닌가요? 지금 커피도 필수제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러면 핸드폰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못 살았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짜 예전 그런 맥락이 예전 경제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제가 의식주, 그럼 옷도 필수제니까 이거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네. 너무 비싸지면은,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밥도 쌀도 라면 값도 너무 올라버리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고, 빵값. 또 빵도 필수제 아닙니까? 식이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저기 우리 지금 북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걸 국가에 통제해 놓으려고 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은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가격도 이거 비싸게 못 팔고 내가 만약에 혁신해서 자동차를 진짜 뭔가 혁신적으로 우리 전기차처럼 만들었어요. 이것도 필수제이기 때문에 관리. 왜냐면 지금 자동차 필수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의식주에 그 함몰돼 있어서 그래요. 주택이라는 게 의식주는 필수제, 나머지는 대체제나 뭐 다른 거.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하루도 살 수 있나요 지금? 이것도 필수제가 된 거예요 이미. 커피도 하루 매일 드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필수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너무 오르면 그것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 그 생리대도 관리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설탕도 그렇고 모든 거를 국가에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걸 국가에서 다 관리하다 보면은 결국은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근시대적인 경제학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경제학이라도 배웠으면 다행이죠. 뭐 던지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야? 문화원에 뭐 던지고 뭐 이렇게 병 넣고 이런 거 하는 거 넘어가고 이런 병에다 거. 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댓글에 그래요. 집은 필수제니까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게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네.
필수제인 집을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그러면은 생각에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격을 안정시킬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맞습니다. 지금 거기서 우리는 규제를 선택한 거잖아. 맞아요. 때려 죽여서라도 이게 집값을 낮춰야 되는데 돈이 계속 늘어나는데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밥은 계속 먹는데 화장실 못 가게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 더 아파지는 거지. 근데 그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정부가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집뿐만 아니라 이제 옷, 그죠? 안경도 해줘라. 안경, 모든 걸 다 국가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의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가장 진짜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근데 집은 수요에 비해서 못하니까.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려면 공급해야죠. 그럼 공급을 해야 되잖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급을 하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을 지금 민간이 다 하고 있는데 맞아요. 민간은 돈이 안 되면 안 하잖아. 맞아요. 그게 자본주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잖아. 그렇죠. 그게 헌법의 가치고. 그러면 돈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집값이 신축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주변 가격을 올린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니 재건축 초과액 환수해서 배 아프니까 뺏어간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 공급이 늘어나냐고. 안 늘어나지. 그것도 공급도 이제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근데 그것도- 공공주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도 그러니까 공공주도로 하면은 더 공급이 안 되고 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공주도로 아니, 그러니까 하면은. 내 얘기는 아니, 그래서 제 말은 그러니까 저 동감한다는 얘기예요. 공감한다는 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정말 잘못된 편향된 생각을 갖고 이제 주택 정책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공급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공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공급이 안 되는 정책을 하면서 집값이 맞아요. 오른다고 네. 자꾸 화를 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네. 근데 국민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솔직히 대도시에 재개발 재건축 인구 줄어든 다음에 그럼 외곽에 도시 지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다 마신 도시처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그러면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해제를 많이 하면서 15년 뒤에 효과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절망적인 상황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열심히 안 해놓으면 또 10년, 15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해결 안 하고 계속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만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걸 다른 선진국들이 다 아니까 우리나라만 빼고 나머지는 맞아요. 전부 다 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돈이 되게 공급 장려책을 맞아요. 하고 그 집을 지을 때는 저리로 융자까지 해주면서 집을 맞아요. 더 지으라고 하는 거야.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이 왔냐? 일본은 경기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가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제일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토건족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공급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집이 20년 동안 안 올랐던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나라도 공급을 엄청 많이 하면 돼.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걸 봐봐. 정부 우리나라 주도로 하면 안 되죠. 민간 주도로 해야죠. 아니 정부 주도로 민간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네네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도장을 안 찍어주면 민간이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관치잖아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급으로 안정되었던 시기가 딱 일기 신도시 들어올 때 맞아요. 그때였잖아요. 공급이 엄청났을 때. 맞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야 돼. 10년, 15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5년이야. 뭐 자기 그것만 하나 잘하고 나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 또 이전에 했던 거 싹 다 엎어버려. 이러니까 내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이런 거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게 아니라 이 공급 대책이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도 잘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명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집값, 서울 집값은 더 많이 오를 거니까 서울집을 가져야 된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얼마면 집을 사시겠냐는 거예요. 강남 몇 억? 얼마까지? 얼마까지? 그거를 한번 댓글에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겠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한 100만 원? 아 몰라. 아무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면 얼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 집값이 떨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2022년 말에 30%씩 빠졌어요. 그때는 왜 안 사셨냐고요. 그때도 비싸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사시겠냐는 거예요. 또 얼마가 떨어져야지 적정한 가격이냐고 오히려 대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냥 초토화가 되길 바라는 건가? 근데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초토화가 되면 본인들 직장이나 일자리는 가만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강남 집값 떠나서 지금 서울 집값 뭐 15억 내외인데 그럼 이 서울 15억이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5억.
5억까지? 만약에 이 가격이라는 게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4억, 13억, 14억, 우리가 예전에 2022년 말에 집값 떨어질 때 저가 매수세가 싹 들어왔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게 5억까지 떨어지다가 또 어떤 사람은 5억은 너무 하니까 6억에 사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7억 정도 딴 사람이 사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사야지 7억이 있을 거고 이게 시장 논리잖아요. 7억보단 8억 그렇게 해서 이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5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안 사고 있을까요? 정말 누군가는 살 수밖에 없는 용기 있는 사람들 사겠죠. 나보다 역량이 좀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격이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마냥 그냥 내피셜로 떨어져라 하면은 그냥 나라 망해라 하는 소리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나라 망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거냐는 얘기예요. 얼마면 사시겠냐고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면 사시겠냐 집값이 서울 집값이 얼마면 사시겠냐. 어차피 안 사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사잖아요. 중요한 거. 왜 안 사냐면 본인들은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면밀히 한번 그 양심의 손을 안고 한번 얹어보세요. 본인들 리스크를 안기 싫잖아요. 집값 그냥 떨어져서 나는 그 리스크를 안기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두렵잖아요. 아니 집값으로 돈 버는 게 쉬우면은 왜 안 했어요 그동안. 왜 이게 불로소득이면 왜 안 했냐는 거죠. 본인은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를 그냥 바라느냐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망해라 소리치는 것밖에 전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망하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은 결국엔 서민들이고 망하고 나면 그러니까. 더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아파트 시장의 역사를 보면 가격이 떨어졌던 데가 이제 1기 신도시 들어올 때 그때 공급으로 네. 그 이후에는 IMF 때. 금융위기 때만 그랬어. 세 번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집값은 언제 잡히냐면 위기가 오면 돼요. 제가 볼 때 IMF 때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IMF 직후에 빈부격차가 커졌어요. 왜냐면 그 금융적인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요. 그래서 더 벌어져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또 잡았죠. 또 그게 벌어지는데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면은 부자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서민들이 안 좋은 서민이 거예요. 나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내 말이 우리나라 집값을 잡은 게 그 대공급의 시대에 한 번 네. 있고 나머지는 금융위기인데 다 위기 세 번에 떨어졌는데 이 대공급의 시대는 이제 안 올 거잖아요. 지방이만 오는 거고. 막 모르죠 뭐 그거는. 아니 또 평택이나 모르죠. 이런 데는 오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이 대공급의 시대가 오기 힘들잖아요. 당장 네. 10년 내에 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집값 떨어져라 하는 거는 저 SNS로 X에다가 막 올린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조진다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방이 잘못됐으니까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이 제대로 나갈 리가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집값 떨어져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제발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 더 힘들어져요. 진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맞아요. 되는 거야. 본인들 직장부터 잘려요. 그러니까 내 회사가 말이 망하고. 그러면 제발 내가 망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거 똑같은 거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이제 가격이 많이 싸다는 걸 자산시장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현금 동원력이 돼. 그래서 사면서 격차를 더 벌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내 이야기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게 이런 심리를 조장하고 또 증폭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르고 자꾸 지지하는 게 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냐 그 한 번 당하면 그놈이 나쁜 거지만 두 번 당하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세 번 당하면 바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나라가 꼴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세상을 바꾸고 본인들이 좀 더 나아진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처럼 문화 대혁명 때 지식인들 싹 다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지 전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권력자가 생기고 또 뭐가 생겨. 다른 새로운 게 또 생긴다는 거죠. 인간의 그렇죠.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 대혁명 때 그렇게 홍위병하고 했던 분들이 잘 살고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홍위병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잘 살고 있지. 홍위병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잘 사는 거지. 홍위병을 이끌었던 그 일부 정치인들만 이득을 본 거지. 홍위병은 그냥 토사구팽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매한 그 지식인들 다 죽었잖아요, 어쨌든. 다 태워버리고.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건지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집값이 떨어져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 목에다 자기 스스로 칼을 꽂는 거랑 똑같아. 자기 머리 위로 돌을 세게 던져놓고 야 기분 좋다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걸 모르는 맞아요. 거랑 똑같아. 사람 심리가 이제 깊게 생각 못 하고 그냥 저 부자도 때려잡으니까 이제 사람 심리가 약간 그런 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옛날에 인민재판이나 옛날에 단도대 처형할 때도 사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심성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 알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네가 안 돼 있으니까 쟤 죽여야 돼. 뭐 이런 심리가 있으면 굉장히 꼬숩고. 그러니까 요번에 최근에 뭐 세무조사 당한다고 하니까 다들 막 난리 났잖아요. 환호하고. 그게 다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심리가 본인들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로 본인들 인생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지. 주택 임대사업자를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 일단 수도 없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반박할 가치도 없긴 한데 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반박할 네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걸 또 되게 환호한다는 게 문제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단수니까. 네. 이게 강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도강이 있다고 쳐봐요. 네네. 그럼 이게 그럼 이런 거잖아. 강남구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놨어. 전세낌 매물을 내놨어. 그럼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무주택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논리인 거잖아. 얘가 하나 팔았어. 근데 어차피 새로운 사람이 그 집을 사는 거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임대로 살던 게 또 하나 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최진건 대표님이 다주택자인데 집을 팔았어요. 근데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어딘가 임대로 살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매물을 내놔서 이게 하나가 매물이 나오지만 이 사람이 사면서 다시 이 임대하는 공간이 하나 비니까 알고 보면 제로섬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근데 이게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아. 임차 수요랑 매매 수요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4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가가 6억 5천밖에 안 해요. 그 전세입자가 음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고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그러면 이 임차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아파트 그 40억짜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수요와 임차 수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임차 수요로 전환이 임차자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룸 같은 경우에도 3천에 70만 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빌라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선택적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택적 굳이 내가 안 사고 나 월세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월세로 안 하고 그냥 매매로만 나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빈집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빈 채로 내두는 거예요. 그럼 임차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 수요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과 임차 수요는 다르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임차를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굳이 안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월세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로 나오면 어쨌든 누가 살게 되면 어쨌든 자기 임차 물건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너무 그냥 그 비상식적으로 너무 그냥 쓴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 수요와 임차 수요는 다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그 논리가 이건 거야. 나도 이제 밤에 자세히 생각해봤는데, 봐봐요. 네? 그 엄마 아빠들을 내놨어. 예를 들었는데, 이제 현금 부자가 샀어. 네? 그럼 그 현금 부자는 무주택자여야 되니까, 그 사람이 원래 임차 살던 데가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아니 세대 분가가 되는 거죠. 집에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제 임대 살고 있다가 어쨌든 한 세대가 빈 거고 그러면 엄마 아파트에 있던 사람이 돌고 돌아서 글로 들어가는 거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둘이가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호텔 경제기랑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호텔 경제기라.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대 분가를 많이 하고 결국은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면 현금 많은 부자들 자식들이에요. 정치인 자식들이라고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거를 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지. 네.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닫힌 개니까. 외국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매매. 그러니까 그게 외국인들이. 그게 전체 시장을 흔들 만큼 뭐 이렇게 가반수 이상이 아니요,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갇혀 있는 개인 때는 성립을 하는 거지. 어차피 뭐 누군가 빈자리가 생겼는데 그 빈자리를 돌고 채운다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보면 맞는 말인데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라는 것만 딱 놓고 보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0% 맞는 말이야. 강남은 전세가율이 30%야 평균적으로. 근데 그 옆 동네는 50%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강남은 30억이고 여기는 20억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은 30억이니까 30%니까 대략 10억 주고 살고 있는 거야 전세를. 근데 이 10억짜리 사람이 전세 그 매물 내놓고 살 수 있냐? 없지. 왜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대출 기준을 꽉 막아놓고 살아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럼 이 30억을 살 수 있는 누군가가 살 건데 얘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기존에 돈이 현금이 많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뭐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던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넣을 거 아니에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은 내가 보기에는 살고 있던 곳을 누군가 또 채울 거고 근데 이 엄마 아파트 10억짜리 살던 사람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동구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동구인데 근데 성동구는 20억인데 40%니까 248, 8억짜리야. 그럼 자기 10억으로 성동구에 전세를 구하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성동구에는 임차 수요의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 강남구에서는 임차 수요의 경쟁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는 거지. 아니죠. 강남구에서는 또 다른 그 외국인들이나 이런 수요가 더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전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강남, 성동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밀려나요. 그치. 어느 순간 이 강남에 살고 있던 전세 살던 사람들은 성동으로 밀려나고 성남으로. 성동에 밀려있던 전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털보 방송을 들으면서 이 빨간 버스를 타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몇 명 없어. 없어. 이걸 삐삐 생각도 안 해. 맞다. 그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밀려날 거 생각 못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좋은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맞네.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 물량도 줄 뿐더러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의 임차 수요가 임차 수요가 100이라고 쳐봐요. 강남의 임차 수요가 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강남의 임대 매물이 50이야. 그럼 경쟁이 되게 심하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대 매물이 하나가 줄었어. 임대 매물이 하나 줄면 이제 그래서 10개가 줄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50개가 40개가 됐죠. 근데 수요는 100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명이 50개 놓고 경쟁을 하는 게 100명이 40개 놓고 경쟁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바보 같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지.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말이 되냐면 2+2 때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한 번에 올리니까. 그리고 1년이다가 2년을 바뀔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뭐냐면 2년이다가 4년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요 지역은 임차 수요가 더 많단 말이야. 매물보다는.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매물이 부족한 거잖아. 근데 봐봐. 근데 2년마다 만약에 강남의 임대 매물이 유통 매물이 50개씩 나오다가 이제 4년마다 50개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통 매물이 반으로 주는 거야. 맞아요. 근데 들어오는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있거든. 왜냐하면 학업 문제라든지 취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반으로 주니까 100명이 이제 20개 놓고 경쟁하는 게 10개 놓고 경쟁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강남 쪽에 전세가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방에서도 올라가요.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수요가 차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얘기는. 그러니까 강남에 올 수 있는 수요가 100인데 매물도 100이야. 그러면 그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강남은 잠재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은 50개인데 들어오는 사람이 100명이야. 이러니까 50개 놓고 경쟁하는 거를 40개, 30개 놓고 경쟁하라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땐 강남의 수요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무한. 그렇죠. 무한에 가깝지. 대기 수요가 많지. 대기 근데 수요가 많아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강남에 일어난 게 아니고 서울. 고가 지역이나 뭐 서울권이죠. 과천, 분당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호도해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도 양극화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러면서 더 양극화되는데 임대차 시장도 양극화되고. 그렇지.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을 조져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기적인 논리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박수치지만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 더 밀려나는 거예요. 더 근데 밀려나는 거예요. 문제는 당장은 6월까지는 선거 전까지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선거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아무도 관심 없지. 그런 거야.
아마 선거 지나면 제가 장담하는데 쏙 들어갈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니, 그 얘기 선거 지나면 아예 진짜인지 알더라. 또 이럴 거라니까. 아니면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또는 뭐 언론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느니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임대 아파트가 우리를 공급할 테니까 해라. 집 사지 마라. 그냥 임대 아파트 살아라.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임대 아파트를 나 생각해봤거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음. 정부에서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인데 네. 그 95%는 민간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5%도 재건축 재개발할 때 뜯어가지고 맞아요. 하는 게 5%란 말이에요. 근데 LH가 직접 짓는 거는 서울 주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방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은 누구 돈이에요? 국민의 세금이잖아. 국채 발행액이고. 근데 국채 발행도 결국엔 세금으로 갚는 거잖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1, 2억씩 손해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한 명한테다가 세금을 1, 2억을 혜택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임대 아파트를 점점 늘렸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손해를 하나 1, 2억씩 보면서 계속 지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그 쌓아놓은 임대 물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LH의 손실이 임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야.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손실이 임대 아파트 짓는 거의 손실보다 유지하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이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짓는 건 안 지으면 되거든. 손실이 안 늘어나는데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임대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 원가 이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국민의 세금을 계속 투여해가지고 임대 아파트 사람들한테 몰아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동안에 LH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땅을 강제 매입해갖고 땅을 팔아서 번 돈으로 메꿨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한다며.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날 거다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 해서 땅 팔아서 돈 벌어서 그 다음 택지지구 만들고 했는데 직접 시행하라 그러잖아. 안 파니까 그러니까 하나 돈 가지고 돌려막기를 계속 여러 개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파니까 하나밖에 못하고 이제 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LH 부채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또 LH 법을 바꿔갖고 LH에다가 국채를 더 투입하는 식으로 해서 해결할 건데 결국에는 세금이 눈덩이처럼 임대 아파트를 지을수록 늘어나는 거지. 이거를 스무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냐고 안 해주냐고. 막고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막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늘리는 것도 힘든 문제고 늘어도 외곽에 산속에 이런 데다가 김수현이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 새로 샜잖아. 신동기니 모아타운이 엄청 지정해놨잖아요. 그 사람도 분명히 집을 짓는 것도 있는데 지지율에 도움이 되니까 분명히 자기 지지층을 위해서 빌라촌을 많이 지정을 해놔야지 재선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지정한 거거든. 어쨌든 아니 뭐 그것도 있고 뭐 공급의 측면에서도 뭐. 어쨌든 공급을 위해서 자기도 좋고 자기 공급을 하는 게 자기도 표에도 좋고 그 주택시장 안정도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한 게 10년 15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서울시장이 바뀌었어. 그래서 해제했어 또. 이러면 또 서울은 구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르게 되는 거야. 장기적으로. 그래서 장기 슈퍼 사이클이 이미 완성이 됐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위기금 잠깐 떨어질 수도 있겠지. 20, 30%. 10억 오르고 3억 떨어지고 다시 10억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서울에다 무조건 집을 사야 되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또 한편은 또 저도 이런 생각도 하는 게 그 외부 충격도 저는 좀 고민을 하긴 해요. 외부 충격. 그러니까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그러니까 공급 이것도 물론 있지만 외부 충격으로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국가부도 사태가 만약에 난다면 어떨까. 또 저는 이런 좀 우려도 조금은 들긴. 왜냐면 계속 이렇게 국가부채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계속 유지가 과연 될까.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측이 안 되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항상 투자 스타일이 너무 일방적인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하면서도 하락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쿠팡 해서 관세 우리나라 진짜 막 30-40% 때려버리면 진짜 이 경제가 진짜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런 그때 가서 또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을 팔 수는 없잖아.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 얘기가 아니라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무 무리해서. 아니 너무 무리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것도 소득이 그러니까 물론 DSR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좀 벌리는 것 분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5월 9일 전에 좀 팔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게 그 좋은 것만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래 버텨온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안정지향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거든요.
찐군이 형 좋겠다. 다 월세 세팅이라. 뭐 거의 아니 근데 전세도 있긴 있어요. 대출하고 그래서 상관도 없잖아요. 대출 많이 필요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대출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대출을 받을 일이 없어요. 대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보수적인 투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장기 슈퍼 사이클 위에 초입이 네. 있기 때문에 자산을 아파트 서울에 특히 에셋 파킹 차원에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예전에 막 사업자 대출 끌어서 막 여러 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좀 줄이셔라.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4억 있는데 대출 6억 받아서 10억 사는 거는 저는 조금 고민해 보셔라. 이 얘기예요. 저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그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이 8천만 원이래요. 네. 신혼부부의 평균이 8천이래요.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30대들이 보통 맞벌이 하면 1억 이상 번다는 거야. 네네.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는 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DSR을 해가지고 40%까지만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고정금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40%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4억에 이제 그 신용대출 또 1억씩. 신용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또 안 나오잖아. 아니 1억까지 또 돼요. 그것도 안 돼, 바뀌었어. 그것도 최근에 바뀌었어요. 9,999만 했잖아. 안 네, 된다고 네. 이제. 아, 바뀌었어. 그래요? DSR 확 바뀌어요. 그러면 근데 나는 이런 거지. 그럼 생애 최초화 같은 경우에 또 네. 이자가 되게 낮잖아요. 네네. 제 이야기는 무주택자들은 장기적으로 서울에다가 집을 사는 게 좋다. 아니 저도 그 말은 동감을 그러니까 하는데. 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들, 다주택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고 다주택자들은 알아서 하겠지. 나보다 더 잘 아니까.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는 게 좋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망할 일이 거의 없다. 고정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아니 근데 다만 저는 그 말씀하신 게 조금 지금은 좀 약간 뭐 숨고르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좀 너무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그냥 그러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제 의견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지금 사도 2년 뒤에 네. 팔 수 있잖아요. 네. 최소한 2년은 모여야 되잖아. 그럼 2년 뒤에 경제위기 예측할 수 있는 경제위기는 빼고 그럼 2년 뒤가 지금보다 좋아져 있겠냐 나빠져 있겠냐 수도권 기준으로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나는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추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왜 제가 자산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출을 받게 되면 사람이 열심히 살잖아. 그렇긴 해요. 네. 그리고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지잖아. 그리고 뭐 공부도 하게 되고 네네네. 아무리 집을 샀으니까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네네네. 집이 좀 오르면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다른 데도 또 알아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자를 내야 되니까 회사 열심히 다닐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성공한 거는 좋은 거 사서 이자 열심히 갚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돈을 번 거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10억, 20억 벌어가지고 막 세금도 안 내고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차원에서 무주택자들은 레버리지를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자기들이 판단해서 괜찮은 범위 내에서 해서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랑 약간 결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맞는 말씀이신데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고 맞아요. 내가 자산적인 측면이나 인생을 바꾸는 차원에서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두 분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완전 공감해요. 두 개.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다 상황에 맞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 많이 네. 하셨는데 대표님도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집을 사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 당연하죠. 그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좀 그 다른 사람들 말에 좀 휘둘리지 말고 좀 맞아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이 결혼보다 더 큰 이벤트군요. 그렇죠. 결혼은 안 해도 집은 사잖아요. 요즘. 결혼은 선택이고 집은 필수 아니야. 필수제인데. 주택은 필수, 결혼은 선택. 재수 삼수하고 비슷한 거야.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이런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집이 있으면 그리고 결혼하기가 쉬워요. 네. 안 그래요? 나도 집 사니까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네. 그 미래의 자산 계획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나는 지금이 매수 시기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향후에 좋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너무 뭐 땡기고 해갖고 막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이렇게 하진 마라. 맞습니다. 당연히 그건 안 되죠. 안 되는데 서울에 집을 가지는 걸 만약에 조카가 서울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조카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삼촌 집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사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라고 그치?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지. 당연히 그거는 네. 이제 은행도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부도 무리하지 말라고 삼촌도 무리하지 아니, 말라고. 그거보다 더 무리하지 그러니까 말라. 자기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는 자산을 가지는 게 맞아요. 맞는 시기다. 맞아요. 저는 이제 다주택은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맞아요. 좋은 기회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포트폴리오 다주택은 들어 이야기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상황이 복잡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번 시기를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걸 검토하는 시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세무 상담도 열심히 받으시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1주택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 매물이 아무래도 이 매물이 좀 많아지면 호가가 이제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는 사람이 위너가 될 거다라는 거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집을 꼭 뭐 투자로 해서 돈을 떼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 맞아요. 내 인생을 바꾸는다는 차원, 에셋을 파킹한다는 차원, 맞아요. 인플레이를 해지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은 훌륭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처분하신 게 계속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저는 말과 행동이 전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저도 이제 계속 팔았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그 아직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5월 9일 이후에는 물건이 많이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건데, 대출 규제 이런 게 또 세금적인 면이나 이런 게 비규제 지역은 아직까지 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비규제 지역으로도 풍선 효과는 충분히 확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적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좀 빨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월 9일 이후에 조정적은 물건이 많이 엉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시려고 하는 분, 조정적 내 사시려는 분들은 빨리 사셔라. 그리고 이제 비조정적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훈풍이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훈풍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해서 이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수록 이제 기준을 잡고 자기의 생각을 이제 다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기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자기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마음고생 멤버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사이트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다.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럼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모임을 했거든요. 새벽 1시 반에 끝났어요. 한 달마다 매일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하거든. 뭘 하길래 1시간까지?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잘 이렇게 놀고 있다.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부동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있죠? 더보기.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상당히 부쩍 늦었다고. 요새 매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매도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상담에 대부분 이제 상담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제 또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담은 또 오래 하고 했으니까 또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사실 몇 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또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른데 뭐 아무나 가서 상담 받아요? 그럼요. 저 뭐 그러면 워낙 이게 케이스들이 다양해지고 저도 벌써 8년 9년 했나요 벌써 상담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더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많이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된 상태죠 사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상담은 뭐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아 그래요? 나도 가도 돼?